미국에서 작년 떡볶이 떡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0%가 증가하였고, 출시 단 10일 만에 김밥 100만 줄에 해당하는 양이 모두 판매된 적도 있습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는 식음료 트렌드는 K푸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K푸드는 지금의 글로벌 K푸드가 되었을까요?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이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 정도 되거든요. K푸드를 전 세계인들의 밥상에 오르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래에도 세계 무대에서 K푸드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차연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철학의 합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음식 K푸드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지금 왜 전 세계인들이 K푸드에 열광하는지, 이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래의 K푸드가 지구촌 곳곳에서 주류 산업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공중파 TV 채널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한국 식당을 열고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음식을 판매하는 TV 프로그램을 접하셨죠? 처음엔 출연진들도 과연 K푸드 메뉴가 현지에서 먹힐까 반신반의하며 시작하는데요. 걱정이 무색하게도 그 결과는 연일 현지인들이 줄을 서고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맞습니다. 식당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작년 떡볶이 떡 판매량이 전년 대비 450%가 증가하였고, 2006년 대비 뉴욕 미슐랭 가이드에 한식당이 4배가 더 많이 소개된 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 컨설팅 업체는 식음료 트렌드는 K푸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우리나라의 수출량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난해 냉동김밥을 먹는 영상이 틱톡에 업로드된 후에 출시 단 10일 만에 김밥 100만 줄에 해당하는 양이 모두 판매된 적도 있습니다. (2021년부터) 농림부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매년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K푸드에 열광합니다. 자,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K푸드는 세계인들의 식탁에서 그저 반짝 열풍일 뿐일까요? 아니면 차세대 글로벌 헬시 식단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K푸드의 건강한 음식이라는 이미지는 20세기 후반부터 가끔 접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대한항공 기내에서 제공되는 비빔밥이 국제 기내식 협회에서 선정한 그해 최우수 기내식으로 되기도 했고요. 2004년 세계보건기구는 K푸드는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되기로 했습니다. 또 2017년 뉴욕포스트는 김치, 비빔밥과 같은 K푸드가 한국인들의 건강 유지 비결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자칫 침체된 식품 산업에서 세계인들이 면역 증강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여기에 발효식품 그리고 향신료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 중심에 K푸드가 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면역 증진식품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요. 그야말로 김치의 인기는 2020년 아마존 마트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격리된 상태로 지나야 했잖아요. 이때 현대인들의 특징인 1인 가구, 또 다이어트, 소확행 같은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유튜브, 틱톡 같은 SNS를 통한 먹방이 유행하면서 K푸드에 대한 국외 관심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야말로 지구촌 모든 곳,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대륙까지 우리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 우리 식품 산업 확장에도 연결됐는데요. 유튜버 영국 남자가 시작한 먹방을 통해서 불닭볶음면이 700만 이상 뷰를 기록하면서 그 인지도가 높아져 가지고 지난 3, 4년 사이 수출액이 전보다 6배나 늘어났다고 하고요. 또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답니다. 또 K-팝, K-드라마, 영화 등의 신한류는 K푸드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동대문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SNS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떡볶이 관련 식품군의 수출액도 크게 증가되었고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사관왕에 오른 후에 영화 속에 등장한 메뉴 짜파구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또 K-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달고나 게임 같은 한국의 문화를 즐기면서 한류 연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식품 산업의 가치는 단지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안전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 각국은 음식과 식문화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K푸드가 해외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K푸드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 대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푸드가 K-팝 그리고 K-드라마, 영화와 함께 또 하나의 커다란 한류 산업의 축을 이루며 성장하도록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K푸드는 지금의 글로벌 K푸드가 되었을까요? K푸드는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의 생활 환경, 종교, 사상,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헌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식탁에 오르는 장이나 된장, 술, 김치 등 발효식품과 콩나물 등 음식은요, 삼국시대부터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K푸드의 정수를 이룬 시대는 500년의 조선시대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음식 문화 및 조리법을 적은 조리서가 발간되었으며 건강이란 식사에서 비롯된다는 의식 동원 사상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우리 음식의 침체기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해외 교류가 확대되고 국민 총생산량이 높아지면서 식생활은 점차 서구화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이때 비로소 육류와 우유, 유지류 소비 증가가 시작되었고 산업화,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편의식품, 가공식품의 발달과 함께 점차 외식 문화가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급격히 서구화되었고요. 덩달아 외식산업 붐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자,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웰빙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제는 음식을 통해서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식품 시장의 잠재력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 시장을 키우고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한 문화대사로 K푸드를 지목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2010년 한식재단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식진흥원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이게 출범되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현재까지 많은 노력들도 있었고 또 일부 성과들도 있었지만 K푸드를 세계화하기에는 아직도 계속 의견을 모으고 정립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진정한 K푸드 세계화를 위해서 첫 번째 준비로 K푸드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합니다. 2007년에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는 한식, K푸드란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 또는 주 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 가공, 조리되어서 우리 고유 맛, 향, 색을 내는 식품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식품산업진흥법 정의에 따르면 과연 라면, 프라이드 치킨, 마라떡볶이 등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한식은 정말 K푸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한국전쟁 중 탄생된 부대찌개, 해외에서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으로 알려진 양념치킨, 그리고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나온 팥빙수는 K푸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K푸드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염려한 일부 식품영양학자들이 K푸드 건강 기능성을 구체적으로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우선 K푸드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2016년 서울선언을 통해서 K푸드의 정의 그리고 특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선언에서의 K푸드 정의는 K다이어트, 우리 밥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한 상에 밥, 국,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단위식품을 K푸드라고 명명하면서 전략적으로 한식은 K푸드로 총칭해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 선언을 통해서 K푸드의 정의와 특징이 국제저널에 드디어 실리면서 아직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K푸드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귀로귀주의 K푸드에 집중했습니다. 조선 왕조 궁중 음식을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하여서 궁중 음식 요리를 전수, 계승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궁중 음식, 종가 음식 등을 전수하는 강좌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음식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귀로귀주 고찰에 노력하였습니다. 기록이나 그림을 통해 한식 원형 복원 연구에 집중하였고요. 일례로 수은 잡방 등 한문본 음식 조리서를 한글로 번역하고 조리법을 고찰하고 실제로 재현하고 복원하는 일들을 정부 주도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K푸드에는 궁중음식, 종가음식 이외에도 서민들이 먹는 일상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집밥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음식보다 집밥은 최고다라는 답들이 70% 이상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밥은 엄마의 손맛과 가족의 정을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서 식사 외의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간의 문헌 자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먹는 이러한 서민 일상식이 배제되어 있어서 집밥 연구가 부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록에 있는 음식만이 K푸드 전부가 아니니까 늘 연구 주제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간의 서민 음식과 집밥 같은 일상식도 앞으로 같이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일찍이 건강식단으로 음식의 세계화에 성공한 식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이런 성공적인 선례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K푸드가 앞으로 나가야 할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해 식사란 무엇입니까? 지중해 식사란 지중해 연안의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프랑스, 모로코 지역 사람들이 즐기는 식사 패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게 지중해 연안 사람들은 음식이라는 것은 영양 섭취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의미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지중해 식사하면 떠오르는 것은 통밀빵, 과일, 샐러드, 올리브유, 요거트, 레드와인, 이미 익숙하게 떠올려지죠? 왜냐하면은 놀랍게도 이 지중해식 관련 과학적인 연구는 1962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홍보되어서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하게 지중해식은 건강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중해 지역 국가들과 지역 산업단체가 대단위 연구비를 조성해서 전 세계 관련 식품 관련 학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중해식 관련 식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저도요, 한국 지역대학교 교수인 저도 2005년경에
프랑스산 포도씨의 항비만 효과에 대한 연구비를 그 지역 산업체에서 수주받아서 연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도 지금도 전 세계 식품 전문가들이 지중해 식사에 대해 연구하여서 국제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그들의 산업체 발전에 공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들은 수준 높은 국제저널지에 게재되고 그 우수한 논문을 근거로 전 세계인들에게 홍보됨으로써 다시 지중해 지역 산업체, 예를 들자면 올리브오일, 와인, 발사믹 식초 등을 융성시키게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아마 유럽산 올리브오일, 와인, 식초 한 병쯤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있지 않나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중해 식사는 2010년 힐링푸드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US 뉴스 월드 리포트는 지중해 식단을 6년 연속 세계 최고의 건강 식단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지중해식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식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 우리 한식은 이 지중해식과 비교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중해 식사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K푸드와 비교해 보면은 그 식사 패턴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 식사는 전곡, 그러니까 통밀빵이나 시리얼, 파스타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곡류주 주식으로 쌀로 밥을 지어 먹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식에서 신선한 과일과 채소, 특히 토마토를 많이 즐겨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계절마다 색다른 과일을 즐겨 먹고 우리나라는 특히 버섯을 포함한 다양한 채소를 나물로도 먹고 각종 또 채소는 김치로 만들어 즐겨 먹습니다. 셋째로 지중해 식사에서는 콩류와 견과류를 즐겨 먹는데 우리나라는 견과류는 고명으로 또는 간식으로 먹고 콩류는 발효식품으로 만들어서 양념장으로 늘 식사에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중해식이 식용유로 올리브오일을 즐겨 먹는다면 우리 음식은 들기름과 참기름을 사용합니다. 또 생선과 가금류, 달걀을 적당히 먹고 붉은 살코기는 적은 양을 섭취한다는 게 지중해식의 특징인데 우리나라도 역시 동물성 식품은 적게 식물식품은 많이 섭취하는 지중해식 패턴과도 너무 유사합니다. 또 지중해 식사에선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와인을 식사 중에 적절하게 마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나라도 반주 문화가 있습니다. 식사 때 우리는 쌀로 발효시켜 만든 막걸리 또는 정종 등을 같이 마십니다. 식품 종류만 조금 다를 뿐 식사 패턴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두 식단에 대해서 비슷한 칼로리로 이렇게 짜여가지고 K푸드와 지중해식 하루 식단을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K푸드는 65대 15대 20% 정도로 영양학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바람직한 비율 60대 65대 20 정도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반면 지중해식은 45대 30대 30 에너지 구성에서 탄수화물은 좀 적고 지방이 많은 비율입니다. 또 우리 K푸드가 지중해식에 비해서 생선 섭취, 채소 섭취, 콩 섭취, 그리고 마늘, 양파 등의 섭취는 월등히 높고요. 고기 섭취, 동물성 식품, 그리고 포화지방산의 섭취는 낮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K푸드는 지중해 식단에 비해 뒤지지 않을 만큼 영양학적으로 우수하고 오히려 더 우수한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K푸드는 아직 지중해식보다 세계인들에게 그 우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저는 K푸드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위한 논문 수가 양적, 질적으로 지중해식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논문이 양적인 면에서도 지중해식은 1960년대부터
근거 중심의 연구 결과의 축적을 쭉 해왔고, 근데 우리 K푸드는 최근 들어서 비교적 많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도 비교해보면 논문 숫자 면에 있어서도 5배의 차이가 날 정도로 저희가 적습니다. 특히 K푸드 임상 시험을 통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질적 수준에 있어서도 아직 매우 미진합니다. 앞으로 K푸드 세계화를 위해 이런 연구 분야 부족한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K푸드는 지금의 연구 상태로 지중해식처럼 국제 경쟁력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적 연구로 밝혀지고 있는 K푸드 경쟁력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밥상이죠. K다이어트는 동양 철학인 음양오행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양오행서의 식생활이란 식품 선택에서 식물성 식품은 양이고 동물성 식품은 음이므로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를 같이 먹어야 양의 조화를 꾀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 밥상을 대표해서 우리 밥상에서 유래된 단 일품 요리 한 그릇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거든요. 이런 비빔밥의 영양과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빔밥의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가 개발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만들어서 앞바퀴에는 하루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했고, 뒷바퀴에는 우리가 먹어야 할 식품 근우 비율을 뒷바퀴를 차지하는 그런 면적 크기로 나타내어 줌으로써 이런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골고루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빔밥의 식품 구성 요소를 이런 식품 구성 자전거로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탄수화물 공급원인 밥이 주가 되고, 다양한 나물류를 그 다음으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고기류를 단백질 공급원으로, 그리고 약간의 기름, 견과류 및 양념의 배합, 이것은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맞는 알맞는 식품 구성 비율,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 대 동물성 식품 비율이 8:2 정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빔밥의 5가지 색깔, 흰색의 밥에 고추장의 빨강색, 그리고 파랑, 노랑, 녹색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 나물, 이런 컬러는 현대 영양학에서 그 건강 기능성이 확인된 컬러푸드 과학과 그 효능이 맞물려 해석되어지거든요. 흰색 음식, 양파, 마늘, 도라지, 무, 이거는 폐 건강과 감기 예방에 좋고요. 빨간색 식품, 고추, 토마토, 사과 등은 심장병에 좋은 라이코펜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녹색 식품, 대부분은 채소죠. 시금치, 쑥갓 같은 이것들은 해독작용이 있어서 간장병을 예방한다고 보고되어졌고요. 또 노란색 식품, 당근, 호박은 황색이 짙을수록 카로틴 성분이 많아서 이장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콩, 검은 깨 등 검정색 식품은 노화를 방지하고 신장에 유익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밥상을 대표하는 비빔밥은 한 그릇에 완벽하게 영양적 균형과 식품 재료 다양성, 영양과학이 얘기하는 골고루죠. 그리고 알맞는 비율,
또 영양과학에게는 적당히를 갖춘 음식으로서 바른 식생활을 위해 세계인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음식이라 여겨집니다. 비빔밥 재료인 나물의 영양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K푸드 비빔밥에 올려지는 다양한 나물의 건강 기능성은 나물류 조리법에 있습니다. 전통 비빔밥에 사용되는 나물류는 채소를 생식으로 먹는 샐러드와는 다른 조리 과정을 거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살짝 채소를 데친 후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짜고 양념을 넣고 주물러서 나물 형태로 잘 지은 밥에 올려지죠. K푸드 나물은요, 생채소로 먹는 것보다 더 영양학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나물을 데치는 과정에서 채소 속에 함유된 수분 함량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 생채소보다도 채소 속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소 함량이 많아지는데, 그걸 우리가 영양 밀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수분 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져서 우리가 한 번에 더 많은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물로 채소를 먹으면 생채소로 먹는 것보다 우리 몸에서 소화 또는 흡수가 증진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조리과학적 영양소 분석 실험에서도 채소를 쪄서 먹거나 생채소로 먹는 것보다 생리활성 물질, 즉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단위 그램당 현저히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나물류로 먹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K푸드 주요 양념으로 쓰이는 비빔밥의 양념으로도 사용되죠. 전통 장류, 고추장, 된장 등이죠. 이들의 건강 기능성 효과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 전통 장류 섭취는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일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일관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 공정에 있어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은 고농도 소금 첨가가 필수적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발효식품이 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나트륨으로 하면 2000mg으로 권장하는데, 우리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이 요구되는 우리 식생활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높은 소금 섭취는 장류가 원인이라고 여겨져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김치 등이 고혈압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K푸드 핵심은 가장 기본적인 맛을 내는 장류이며 발효식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식품이 질병 유발 식품으로 의구심을 받게 되고 심지어 섭취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K푸드 세계화에도 큰 걸림돌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중 소금 문제를 과학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을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요. 국제 통계 자료를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인은 높은 소금 섭취량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효식품 중 생리활성 물질, 이것은 순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금이 들어가니까 소금의 대결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연구한 결과 많은 연구 실험 결과는 순수한 소금 섭취, 그냥 소금만 섭취하는 테이블 솔트죠. 그리고 발효식품 중에 소금의 체내 대사는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하나의 그 실험 결과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순수한 8% 소금물을 섭취시킨 실험 동물은 일주 후부터는 예상대로 고혈압이 유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8% 소금 농도를 가지고 있는 장류, 간장, 된장을 섭취시킨 흰주 혈압은 상승되지 않았고요. 증류수 섭취 대조군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발효식품은 좀 짜지만 혈압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프렌치 파라독스를 아시나요?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레드와인, 적포도주는 그 속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인 레스페라톨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해서 와인을 식사 중에 많이 마시는 것이 프랑스인들의 건강 비결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자, 레드와인, 적포도주는 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전 세계인들이 인식하여서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오르고 이에 관련된 안주, 술잔 등의 이게 다 지중해식 관련 식문화죠. 이런 것의 발전과 그 지역 프랑스인들, 지중해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한국인들의 건강 비결은 매 식사에서 즐기는 발효식품이 비록 고염식품이지만 소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발효식품이 막아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많이 쌓아서 프렌치 파라독스와 견줄 수 있는 코리안 파라독스라고 제가 제안하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소금으로 첨가되어 짠맛을 내는 비발효식품과 소금은 첨가되었지만 발효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발효식품 중 소금의 가치평가 척도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차별화할 수 있을 때, 즉 세계인들이 코리안 파라독스를 인정할 때 비로소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 음식이 올려지는 진정한 K푸드 세계화가 달성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래에도 세계 무대에서 K푸드 위상을 지속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은 전통식품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은 레트로 열풍으로 각국의 식문화와 전통이 담긴 에스닉 푸드가 다시 급속히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에게 내놓기를 꺼려했던 한국 전통식품, 즉 장류,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 그리고 김치, 젓갈 등도 코리아 에스닉 푸드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전통을 보존하면서 전파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식품 선택 기준이 이제 양에서 질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식품 영양, 음식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이나 관광에서도 소비자들이 전통 식문화를 같이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서 음식 관광, 음식 테마파크 등이 인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각 지역에서 향토 음식과 전통 식문화를 관광지와 접목하여서 식도락 여행 프로그램이 짜여졌을 때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식품 개발의 영역도 점점 더 타 산업과의 융복합 영역 확장이 요구되어질 것입니다. 특히 건강을 키워드로 하는 식품 산업과 바이오, 화학, 제약 등의 첨단 융복합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암 등 만성질환 유발 유전자 진행을 저지시킬 수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간 질병 치료 수단으로 접근했던 의학 분야의 접근은 이제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식생활 개선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K푸드도 향후 학문과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하여 K푸드 맞춤형 식단 개발, 정밀 영양을 위한 식자재 공급, 이를 위한 맞춤형 식사 패턴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개인 유전자 형질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식단 개발과 정밀 영양 분야가 보편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K푸드 인력 양성과 어린 시절부터 K푸드 교육입니다. 세계화에 성공한 나라에서 빠지지 않는 전략은요,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식자재인 로컬푸드 활용 운동과 어릴 때부터 자국의 음식의 맛을 익히게 하는 미각 교육 등 식생활 운동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제 전 세계인들의 식생활이 건강한 음식, 우리 K푸드 같은 건강한 식사 패턴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미래에 K푸드를 전 세계인들의 밥상에 오르게 하려면 먼저 K푸드 관련해서 더 많은 연구 분야 육성을 통해서 세계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중심의 규명이 단기적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미래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제안된 K푸드 세계화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모두 정부, 지자체, 대학, 기업, 연구소, 민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K푸드 세계화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